지난해 6월 인물을 통해 보는 역사를 표방하며 시작했던 한국사전. 임금을 비롯해서 화가, 상인, 내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역사를 조명해 왔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출연한 인물이 55명.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그들의 삶은 우리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한국사전은 마지막 회를 맞아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925년 3월) 조선의 왕녀 덕혜는 기모노를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일제의 강제 유학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고 고종 태왕제의 만년 총애를 받고 리왕전하의 특별한 우애를 받으시는 덕혜옹주는 아직 14살의 어린 나이로 주위의 사정과 여러 가지 관계로 정든 고국을 뒤로 두고 멀리 일본 동경 학습원으로 유학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덕혜는 한일 병합 2년 만인 1912년 고종과 궁녀 양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고종의 나이 환갑, 자신을 쏙 빼닮은 늦둥이 딸은 나라를 잃고 비탄에 잠겨있던 고종에게 큰 기쁨이 됐습니다. 고종은 덕혜가 5살 되던 해 덕수궁 즉조당에 유치원을 세웁니다. 딸을 가까이 두고 하루 종일 보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덕혜는 왕실과 백성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으며 덕수궁의 꽃으로 자라났습니다. 고종은 덕혜를 일찍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외동딸마저 일본에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혼 직전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고종의 사망이 발표됩니다. 뇌일혈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민중들 사이엔 고종이 일제의 사주로 독살됐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국장일인 3월 1일 전국적인 항일 투쟁을 일으켰습니다. 덕혜가 유학을 간 일본 여자학습원은 당시 천황가와 일본 귀족 자제들이 공부하던 학교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14살 사춘기에 홀로 일본에 온 덕혜. 그녀는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덕혜는 침묵으로 저항합니다. 당시 동급생의 증언에 의하면 그녀는 극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덕혜는 아버지 고종처럼 자신도 언젠가 독살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일본 생활 5년째. 어머니마저 유방암으로 세상을 뜨자 덕혜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깨히메사마, 도깨히메사마. 가을 학기가 시작해도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며 종일 누워있고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강도 높은 불면증으로 어떤 때는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길래 놀래서 찾았더니 뒷문으로 해서
아카사카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거나 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덕혜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발성 치매,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발병 직후 일본은 덕혜의 결혼을 추진합니다. 일본인과 결혼시켜 조선의 흔적을 지우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감은 쓰시마의 36대 도주 소 다케유키 백작이었습니다. 이듬해 덕혜는 딸을 출산합니다. 자신만큼이나 아버지 고종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조선은 일본인의 아내이자 어머니가 된 덕혜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종전 후 잊혀졌던 덕혜의 근황이 전해진 곳은 도쿄의 한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서울신문 도쿄 특파원이었던 김을하는 이곳 병동에서 덕혜를 찾아냈습니다. 종전 후 덕혜는 남편에게 이혼당한 뒤 10년 넘게 정신병원에 갇혀 지냈습니다. 세상과의 끈을 놓아버린 덕혜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1962년) 덕혜는 3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덕혜의 나이 51,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덕혜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조국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날 공항에 덕혜가 도착하자 고운 한복을 입은 노인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어린 시절 덕혜의 유모였던 변복동 씨였습니다. 변 씨는 그 후 세상을 뜰 때까지 옹주의 곁을 지켰습니다. 덕혜는 7년간 병원에서 생활한 뒤에 창덕궁 낙선제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귀국 10년, KBS 취재팀이 찾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덕혜가 정신이 맑은 날 썼다는 한 장의 글이 공개됐습니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하 비전하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던 덕혜 옹주의 글. 다시 봐도 가슴 뭉클해집니다.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의 비극적인 삶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사 저는 잊혀진 개인의 삶을 복원해서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의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선의 역관 홍순원. 그는 명나라 출장길에 통주의 한 기생집에 我的 들릅니다. 父母冯乃是浙江人，但是在明朝首都为官时，不幸得了炎疫，他们都去世了。 여인에게 필요한 돈은 300금. 홍순원은 여인이 가여워 전대를 털고 맙니다. 여인에게 필요한 돈은 300금. 그리고 이름을 알려달라는 저자는 청을 돈이지만 끝내 거절합니다. 홍수나는 전대를 모두 털고 만다. 我姓洪，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왜군 상륙 하루 만에 동래성이 점령되고 20일 후엔 서울까지 함락된다. 선조가 치욕스런 피난길에 올라야 할 만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 홍순원은 명에 급파됩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상황. 그런데 이곳에서 뜻하지 않은 인연을 만납니다. 지난날 통주에서 도움을 주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남편인 병부상서 석성은 조선 파병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조선은 중국에게 왜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의 사정은 우리의 사정입니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는 이른바 순망치한의 논리였다. 일본이 만일 조선 땅을 점령하면 그 다음은 명나라로 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명은 5만 대군을 파병했고 조선과 명의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면서 전세는 역전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에 끝까지 싸웠고 7년 만에 왜군은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400년,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덕관 씨는 해주석씨 14대 손입니다. 이들의 시조는 석성. 임진왜란이 끝나고 파병의 책임을 물어 투옥된 석성은 가족들에게 조선으로 귀화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선조는 해주 땅을 주어 그들을 정착하게 했습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은혜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가족과 국가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마음이었다. 한국사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인물을 발굴해왔습니다. 김옥균을 저격한 홍종우, 홍역으로부터 백성을 구한 명의 이헌길, 등신불이 된 신라 왕자 김교각 등 무명의 개인이 변화시킨 역사를 조명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역사의 미스터리를 밝혀줄 유물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움 속에 출토된 1400여 년 전 청동사리함. 그 뚜껑을 열자 또 하나의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은으로 만든 사리병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황금 사리병이 연이어 나왔다. 지난해 부여 왕흥사터에서 발견된 청동사리함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백제 창왕 시대를 되살렸습니다. 창왕은 사비성의 불국토의 이상을 구현해 국가를 중흥시키려 했습니다. 그것은 깊은 슬픔과 고뇌를 간직한 백제왕 창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였다. 한국사전은 이준 열사의 사망 원인을 새롭게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을사조약으로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고종은 해귀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부당한 주권 개입을 알리는 것이 이들의 임무. 그런데 한 달 만에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사 이준이 사망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당시 일본의 첩보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헤이그에서 활동한 한국인들의 통정을 매일 본국에 보고하고 있었다. 이준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한국인 이준의 얼굴에 난 종기를 절개한 결과 단독에 걸려 어제 사망해 오늘 아침에 매장했음. 자살했다고 풍문이 있기도 했지만 단독으로 죽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 것으로 믿음. 세균이 피부에 침투해 생기는 이준은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단독은 세균이 피부에 침투해 생기는 병으로 살이 골마 들어가 큰 흔적을 남깁니다. 이준이 죽기 열흘 전 평화회의보에 실린 사진을 보면 얼굴엔 별다른 징후가 없이 건강한 모습이다. 그런데도 일본은 이준이 단독이란 병으로 죽었다고 여론몰이를 했다. 일본은 서구 열강의 동요를 막으려 사건을 은폐했습니다. 동료 이휘종은 이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기 몇 시간 전 그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어나서는 소리쳤습니다. 조국을 구원하소서. 일본이 한국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조선 수군은 7,000량에서 침몰했다. 수군 통제사 원균, 전라우수사 이역기도 목숨을 잃었다. 이른 아침에 선정관 양호가 뜻밖에 들어와 교서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은 곧 삼도 통제사를 겸하라는 명령이었다. 수군의 형체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군 통제사로 다시 임명된 이순신. 9월 3일 비가 뿌렸다. 배의 뜸 아래에서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있으니 그 심사가 어떠하겠는가. 한동안 이 웅크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작진은 난중일기를 통해 인간 이순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갖가지 신체 질환에 시달리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특히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는 광란은 평생 그를 괴롭힌 고질병이었습니다. 고질병 중에 하나였다. 21일 맑음 새벽 2시경에 광란이 일어났다. 소주를 마셔 치료하려 했다가 그만 인사불성이 되어 거의 깨어나지 못할 뻔했다. 토하기를 10여 차례 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했다. 엄청난 규모의 외선을 마주한 채 이순신의 배가 선두로 나섰다. 하지만 이순신의 뒤를 따라야 할 11척의 배들은 앞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조선 수군은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이 질려 있었다. 나는 군사들에게 부드럽게 타일렀다. 저기 천척이라도 감히 우리 배는 곧바로 덤벼들지 못할 것이니 조금 더 동요하지 말고 힘을 다해 적을 쏘아라. 일제히 북을 울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들어가 포를 쏘아대니 그 소리가 바다 화살을 뒤흔들었다. 또한 화살을 빗발처럼 쏘아댔다. 일본 함대 100여 척 이상이 부서지거나 침몰했다. 왜군은 사상자만 1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한 고통과 좌절의 시간들을 이겨냈던 인간 이순신. 그는 이렇게 영웅이 되었다. 흔히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패자와 민중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요. 한국사전은 이런 역사의 그늘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졌던 여성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인조 15년 6월 병자호란에 패하자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갑니다. 청의 수도인 심양엔 수십만 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잡혀와 있었고 이들은 노예로 사고 팔렸습니다. 패전국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실감한 강빈은 세자빈의 권위와 격식을 버리고 조선의 물품을 들여와 청과 무역을 시작합니다. 농사와 공예에 서투른 청나라의 현실을 직시한 선택이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시작한 교역은 조선과 청의 지배층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강빈에겐 엄청난 재물이 쌓여갔습니다. 강빈은 무역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농장까지 경영했습니다. 심양 남쪽에 위치한 사하포. 강빈은 조선인 포로들과 함께 이 일대 황무지를 개간해 논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팔아 번 돈으로 조선인 포로들을 사서 농장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방시킨 이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이 모든 일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청의 유력자들과 교류했고 왕인 자신조차 손대지 못하는 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청태종에게 왕위에 대한 압박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인조 23년 강빈과 소현세자는 포로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귀국합니다.
그러나 인조는 냉담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세자가 돌연 사망합니다. 독살에 의심되는 죽음이었습니다. 곧이어 강빈에게도 사약이 내려집니다. 위기 속에서 실리를 구할 줄 알았던 조선의 여성 리더는 그렇게 꿈과 능력을 펼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 여류 시인 허난설원. 그녀의 삶은 짧고도 강렬했습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중국 국가도서관엔 진귀한 고서적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 시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시집입니다. 최치원, 김시습 등 이름난 학자와 문인들의 시로 가득한 이 시집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린 사람은 허난설원입니다. 정감 있고 간결한 시를 썼던 허난설원은 특히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시대에 대한 저항 정신을 시에 담아냈습니다. 여성은 한글도 배우기 어렵던 시절, 그녀는 어떻게 한시를 짓게 됐을까요? 선조 때의 대사관을 지내기도 한 문신 출신의 아버지 허엽은 딸을 아들과 똑같이 교육했습니다. 아버지의 열린 교육 덕분에 허난설원은 일찍부터 다양한 학문을 공부합니다. 그녀는 8살 때부터 시를 지어서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허난설원의 시는 조선보다 중국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들이 일부러 찾을 정도로 중국 시단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여러 책에 수록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선은 여자가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15세 안동김 씨의 종부가 된 허난설원은 시집살이에 시달려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잃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2 아이가 모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는 불행이 겹칩니다. 절망 속에 그녀는 27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난 이후로 천재의 재능은 만개하지 못한 채 시들고 말았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아, 너희 부모 살을 베어 남을 죽어도 너희 부모는 살 수 있나? 외놈의 앞잡이 놈들, 참으로 불쌍하고 애달프다. 일제 침략기. 일본의 만행을 강경하고 분노에 찬 어조로 규탄한 경고문을 쓴 여인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이었습니다.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을 기점으로 전국엔 의병이 일어납니다. 윤희순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서 여성들을 모아 여성 의병들을 조직하고 남성 의병대의 훈련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여성 의병들은 노쇠를 모으고 소변을 다려 유황을 만드는 등 탄약 제조에 특히 공을 세웁니다. 나라를 빼앗기자 윤희순 일가는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녀가 간 곳은 중국 심양. 고려구라고 이름이 붙을 정도로 조선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들어가야지. 윤희순은 먼저 이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글을 알아야 일제에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녀는 교장이 되어 우리말을 비롯한 기초 과목과 반일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중 인사 180명을 규합해서 무장투쟁단체인 조선독립단을 결성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가족들을 모두 입단시키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직접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1932년 이들은 마침내 무순 함락 계획을 짜고 일본 운수선을 습격합니다. 그러나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일제의 보복으로 3,000명의 백성들이 학살됩니다. 윤희수는 이후 아들까지 일제에 잃고 맙니다. 그러나 조선 독립의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신념 앞에 당당했습니다. 역사에는 대표적인 위인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임금이거나 학자 혹은 장군들인데요. 우린 그들을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형화된 모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한국사 저는 이러한 위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조의 활쏘기 성적을 기록해둔 어사고풍첩. 이에 따르면 정조는 50발을 쏴서 49발을 명중시킨 날이 허다하고 어떤 날은 100발을 쏴서 98발을 마친 명사수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임금 정조는 온화하고 기품 있는 학자 같은 인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초상은 후대에 만들어진 상상도에 불과합니다. 정조의 어진을 직접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한 초상화에 따르면 그는 네모난 입에 겹진 턱을 가진 간인한 무인의 인상입니다. 정조는 알려진 것과 달리 무예에도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무예를 연마하게 됐을까요? 정조는 12살 소년 시절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당파 싸움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자 칼날은 세손인 자신을 향했습니다. 신하들은 반낮으로 세손을 감시했고 즉위하자 무려 3차례에 걸쳐 궁궐에 자객을 보냅니다. 정조에게 임금의 자리는 불안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병권을 장악한 신하들에게 맞서기 위해 무예에 눈을 돌립니다. 제위 8년, 무과 시험을 실시한 정조는 직접 시험을 감독하며 무관 2,90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중 30명을 선발해 왕위 호위 군대 장용령을 설치합니다. 왕은 장용령의 군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킵니다. 사도세자가 완성한 18기에 마상무예 6기를 더해 무예 도보 통치를 편찬하고 이에 따라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정조의 구상에 따라 장용령은 조선 최고의 정예 부대로 성장했습니다. 강력한 무인 군주의 모습을 드러낸 정조는 신하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습니다. 병권을 장악한 정조는 비로소 국정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정조는 대신들이 장악한 서울을 벗어나 수원에 화성을 짓고 사도세자와 해경궁의 회갑을 맞아 화성 행차를 실시합니다. 밤에는 군사훈련이 이어졌습니다.
황금 갑옷을 입은 정조는 화성에서 가장 높은 서장대에 올라가 군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6천 명의 장용영의 병사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무예 실력과 정렬된 군대의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정조는 노론 대신들에게 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정조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아마 위력 시범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는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까지 고려한 그런 행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무를 겸비한 정조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즉위 초의 나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병권을 가진 정조는 신하들의 간섭 없이 백성과 직접 만나 정치할 것을 천명합니다. 무예는 개혁을 위해 강력한 왕권이 절실했던 정조의 필사의 선택이었습니다. (200년) 전 황해도 수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체엔 6군데의 칼자국이 있었고 다리엔 골문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안 군수는 민성주라는 이웃이 시비 끝에 피해자 최주변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건은 다른 국면을 맞습니다. 복검, 즉 두 번째 수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다른 수사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는 증인들을 신문하고 증거를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 수사 지침서인 무원록에 따르면 살인 사건은 해당 지역 수령이 1차 수사를 하고 인근 지역 수령이 2차 수사를 하는데 초검과 복검이 일치해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2차 수사를 위해 파견된 곡산 부사는 칼의 방향과 상처 부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시체의 칼자국이 복사뼈 아래에 있고 상처가 얕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는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베였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피해자의 벗어내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피가 묻어있을 뿐 찢어지지 않아 칼에 찔린 출혈로 볼 수 없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종합해 곡산 부사는 이 사건이 이웃끼리 장난하다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들고 있던 칼에 다쳤고 이후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해 사망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과실치사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과학수사로 판결을 뒤집은 사람은 실학자 정약용이었습니다. 발명가이자 학자, 관료였던 정약용은 지방관 시절 자신이 직접 수사했던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살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한 흠음신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하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흉이라고 하는 것은 무고한 백성이 없도록 불쌍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범죄자의 판결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습니다. 인가야! 앞의 사건에서 남편이 죽자 아내 안 씨는 남편을 죽게 한 이웃 남자를 찾아가 방망이로 내리친 다음 목을 찔러 살해합니다. 당시 안 씨는 남편의 원수를 갚은 연료로 추대돼 무죄 처분을 받습니다.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요시하는 유교 윤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안 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고 구속합니다. 시골의 어리석은 부인이 남편이 죽으면 원수를 갚아도 되는 줄만 알고 죽여도 되는 일인지 헤아리지 않았다. 정상과 법으로 헤아릴 때 복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수의 본율을 적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칼을 씌워 엄중히 가두고 처분을 기다린다.
실수로 벌어진 죽음에 대해선 화해를 해야지 복수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정약용은 무분별한 복수를 제안했습니다. 조선 최대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법치와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예치의 조화를 추구했던 조선의 과학수사관이자 고뇌하는 판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사전이 방송된 후엔 뜨거운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많은 댓글이 이어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를 기초로 나라를 세운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시청자는 영구 집권의 욕심 때문에 친일 잔재 청산에 실패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극명한 찬반론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1960년 4월 부정선거 규탄으로 시작된 시위가 급기야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에겐 잊을 수 없는 날이 밝았다. 이날은 대통령으로서 집무한 마지막 날이다. I consider the situation in Seoul to be highly dangerous and explosive. This situation definitely requires a clear and justifying statement.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하와이로 망명합니다. 수많은 신화와 논쟁을 뒤로하고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섰습니다. 서울 부암동의 우남관. 이곳에 이승만의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유, 대단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주 강철로 되어 있습니다. 예. 최초로 공개되는 우남관의 이승만 문서 수장고. 여기 갓을 쓰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이분이 이 그룹의 우두머리 되는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고 그 옆에 이제 제일 끝에 제가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찍은 사진. 이승만은 1899년 근대화를 부르짖다 조선의 감옥에 투옥된다. 이승만 박사는 다른 많은 정치범들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말하자면 죄수로 취급돼 가지고 이 중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수였다. 이승만이 품은 개화, 서구화에 대한 신념은 감옥에서 집필한 독립 정신에 잘 나타나 있다. 학문을 넓히며 교화를 힘쓰고 각자가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강해져서 하나씩 떼어 놓아도 다 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석방 후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승만은 하와이에 정착합니다. 그는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를 모아서 학교를 세우고 한글과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제자를 배출해낸 그는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립니다. 하와이 이민 2세인 로베르타 장은 15년간 100명이 넘는 하와이 한인들에게 이승만에 대한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How did you know he tried to kill your father? Because when my father was working in a farm, somebody came behind and, with that pick, hit him on the back, so he was in a hospital. And you think Sangman Rhee did it? The gang, one of his gang did it. 당시 하와이엔 독립운동의 뜻을 품은 또 한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성 감옥 시절 옥중 통지로 만났던 박용만.
박용만은 하와이의 한인 군사조직인 국민군단을 만듭니다. 조선 의병들이 주축이 된 이들은 일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길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지식인을 길러 독립하려는 꿈을 가졌던 그는 무장투쟁 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노선은 한인 사회의 분열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테러까지 자행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They had terrible meetings then, terrible fights. Had a big fight. They wouldn't have him as a President Cookman Hearth because he was bringing in his whole unit in there, and they didn't want that control to go accordingly. So that's when they had a big fight there. They shot guns and every damn thing like that. 분열은 이승만이 하와이 최대 조직 국민회를 장악하면서 갈무리 됐습니다. 그는 주미 외교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상황을 알려갔습니다. 그는 외교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1944년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석 장의 우표를 동봉합니다. 우표엔 태극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주권을 상실한 나라의 국기를 우표에 넣는 파격적인 일을 이승만이 해낸 것입니다. 이 무렵 미일 전쟁의 상황을 알려주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이승만의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이승만의 연설은 전설처럼 한반도의 민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국민들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 조선을 구해줄 구세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방송으로 그는 단번에 조선 민중의 희망이 됐습니다. 자유의 소식입니다. 이승만은 전에 없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 보낸 편지에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각종 공문에도 대통령이란 직함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유독 대통령이란 이름에 집착했습니다. 1945년 마침내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이승만은 메가더와 접촉합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극렬한 반공 반소 노선을 취하고 있던 이승만의 입국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귀국이 급했던 이승만은 메가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Within this box, containing the correspondence from 1945 through 48, you'll find the earliest correspondence between Syngman Rhee and General MacArthur. 이승만은 해방이 되기 이전인 1945년 7월부터 여러 차례 메가더에게 전보와 편지를 보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강력한 반공 노선을 메가더에게 전달하였다. 이승만의 이러한 생각은 메가더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10월 20일 서울 군정청 넓은 마당에서 승리에 빛나는 연합군과 때마침 30여 년 만에 돌아오신 이승만 박사를 환영하는 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승만은 미군정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며 귀국합니다. 그리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세력엔 등을 돌립니다. 이승만은 김구를 누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나이맛 사람 대통령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내 곁에 주신 것을 날로는 간격한 말씀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은 반쪽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었고 역사는 다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엔 200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논쟁에 당장 결론이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역사는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인간을 통해 보는 역사를 목표로 시작했던 한국사 전. 개인이 모여서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역사라는 이름으로 기억될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국사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